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복권에 항의하는 차원인데요. 대통령 사면권은 시행 때마다 논란이 따라붙는데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면 때마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있는가, 국민 여론을 깊이 반영했는가 이런저런 잣대들로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죠. 특히 이번 정치인 사면에는 내편 사면, 정치 보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누군가는 사면되고 누군가는 구속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의 사면 비롯한 이슈를 잠시 후 정치 한판에서 이야기해보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정치 한판 대기실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사, 경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시죠. 라디오 전망대 8월 12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뉴스입니다. 네, 어제 저희 이슈책 시간에 여수시가 지역 관광업소의 비위생 불친절 행태로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이 잔반 재사용이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최근 음식점 불친절과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또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또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을 했는데요. 예. 김 지사는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 이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김 지사는 도민과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데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위상 등급제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안심 먹거리 존을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절 앞치마를 보급하고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또 잔반 재사용 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고요. 예. 혼밥 가능 음식점 확대를 위해 1인용 식탁 1000개를 보급하고 요금 사전 신고제 또 착한 가격업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불친절 민원업소는 특별 위생점검과 함께 적발이 됐을 때 벌점을 부여를 하고요.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는 지원 중단 등의 그런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광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이 반복되자 시에 이어서 도까지 개선책을 내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의회 자문기구가 술자리에서 몸싸움으로 추태를 벌인 시의원들에 대해서 중징계 의견을 제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근 강재헌 의원과 박영평 의원에 대해 각각 출석 정지 30일과 20일 징계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자문위는 다른 지방의회 사례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징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 정지, 제명으로 나뉘거든요. 예. 출석 정지는 30일까지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문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는 제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여수시의회는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문기구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윤리특별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 의원들의 그 의견을 듣고 자문 의견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예.
술자리에 함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어렵다며 자진해서 사퇴를 한 전임자를 대신해서 새로운 윤리특별위원장도 선출을 하는데요. 예. 윤리특위는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고 시의회는 이후 본회의를 열어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강재헌, 박영평 의원은 지난달 23일 여수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몸싸움까지 벌여 빈축을 샀었는데요. 이후 민주당은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해서 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인근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풍환경연대는 지난 5월 세풍 저류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 광양경제청, 광양알루미늄과 공동으로 공장 인근 세 곳의 시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 결과 광양알루미늄 공장 앞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만 석유 계총 탄화수소 TPH라고 그러죠. 이 기준치가 킬로그램당 2,000mg에 20배를 초과한 41,576mg이 검출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단체는 기준치 초과 우수관로에서 나오는 오염수는 세풍 저류지로 배출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공장에서는 수시로 검은색 연기의 대기오염을 배출하고 있다.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주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광양시, 광양경제청 등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반면에 광양알루미늄 측은 공장에서 폐수 처리하다 지난 4월부터 세풍 오수 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어서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올해 수질 검사에서 0.1 정도 수치가 높은 일은 있었어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추가로 시료 채취를 했고 그 결과는 앞으로 2, 3주 후에 나온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시사 용어 때문에 정치 토론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뒤에 있을 정치 한판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정치 한판 대기실 준비했습니다.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에 가끔씩 등장하는 또 어제 대신 진행도 해주시고 네네. 고마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네. 그 프로 질문러로 저희가 좀 캐스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좀 궁금한 게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평소에 뭐 워낙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서 네네.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는 김진호 아나운서가 딱이다 해서 저희가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정치 한판 또 즐겨 듣는데 정치 한판 들을 때마다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했는데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만큼은 매주 화요일 정치 한판 대기실 시간에는 김진호 아나운서가 이제 마이크를 키를 잡고 네. 궁금한 거 싹 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 질문해도 괜찮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예. 오늘 뭐 또 정치 한판의 중요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먼저 봤는데 예. 바로 그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사면이란 이미 확정된 형벌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완화해주는 특별한 제도인데 사면법은 헌법 79조와 사면법에 따르는데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감형, 복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로 대통령 단독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번 같은 특별 사면은 형벌을 선고받는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의 집행을 면해주거나 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사면은
특별 사면인가요? 그렇죠. 광복절 특사라고 하죠. 광복절 특별 사면입니다. 그러면은 복권은요? 자, 복권은 긁는 복권 아니고요. 네. 형과 함께 상실된 자격,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격, 또 선거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형은 말 그대로 남은 기간 형이 단축되는 거고요. 네. 매년 8월 15일에는 광복절에 국가적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이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 사면이 전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면 이슈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이 정해지면서겠죠. 사면하고 복권은 이제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네. 이게 왜 논란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게 왜 논란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면은 법원이 이미 형을 확정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그러니까 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때로는 특권층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국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로운 사면을 좀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점점 바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이 반복적으로 사면이 되면서 특정 계층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법 앞에 다 평등해야 되는데 누구는 조금만 살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정치인 사면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여야 관계를 좀 고려한달지 선거를 앞둔 표를 계산을 한달지 혹은 사면 이후에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든지 하는 정치적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이 대상이 또 발표되면서 논란이 생긴 것 같은데 예. 누가 포함됐어요 이번에?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총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을 했는데 네. 먼저 가장 좀 핫한 대상이죠.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또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혐의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또한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또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주요 공직자라고 했는데 제가 좀 듣기로는 약간 범여권 인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야 균형에 두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사면 대상에 범여권 인사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범여권만 포함된 것은 또 아닙니다. 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출신인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심학봉, 송광호 전 의원,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되면서 균형을 좀 어느 정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네. 반면 야당에서는 이거 보은 사면이다. 또 광복 80주년 의미를 좀 퇴색하게 한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특히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사면을 두고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면권 남용이다. 이런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예. 특히나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가장 큰 게요. 조국 전 대표는 아직 형기의 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짜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재편 챙기기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을 좀 보면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요즘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조금 떠안는다고 하더라도 이왕 할 거면 좀 일찍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좀 이런 이유들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제 사면하고 복권에 대해서 좀 이제 빠삭하게 돼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게 괜찮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가보겠습니다. 여천 NCC
이것도 요즘에 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위기가 있다 이런 건 저는 알았는데 그렇죠. 이 여천 NCC가 또 그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 거죠? 일단 한마디로 여수산단의 위기 현실로 이게 그대로 되고 있고 여천 NCC부터 타격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좀 다시 한번 여수 석유화학 산업 전반적인 위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여수산단이 주로 생산하는 것이 에틸렌입니다. 에틸렌이 예. 뭐죠? 결국 이 에틸렌이란 석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무색 기체인데 플라스틱, 합성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물건의 원료가 되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석유화학 제품인데 결국 이 여수산단에서 만드는 에틸렌이 경쟁에서 밀린다, 안 팔린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경쟁에서 밀려요? 가장 큰 이유가 값싼 중국산 에틸렌이 대량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 그리고 국내 기업들조차 이제 에틸렌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쓰겠다. 여수산단이나 혹은 국내 석유화학 산단에서 만든 것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 중 절반만 살아남을 것이다. 진짜요? 라고 봤습니다. 여수산단 에틸렌 시설의 24% 그러니까 4대 중에 공장 4개 중에 1개는 가동을 좀 줄여야지만 석화산단의 동반 부도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공장을 3곳이나 운영을 하고 있던 여천 NCC가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중 하나의 공장인 여수 3공단을 최근 가동 중단을 했죠. 물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일부 공장도 생산을 좀 라인을 중단을 한 바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운영을 중단한 공장이 이걸 그 공장 부지를 어디다가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확실히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위기가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여천 NCC가 사실 제가 어떤 회사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왔던 여천 NCC를 떼놓고 보자면 여천 NCC는 이제 합작 회사인데 DL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이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3위 에틸렌 생산 업체고요. 이 NCC라는 말이 나프타 분해 설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설비로 한 해에 한 228만 톤 정도의 에틸렌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에 여천 NCC의 영업이익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등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기세를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만 8,2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영업이익을 돌파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8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 3월에 DL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이 1,000억 원씩 각각 출자를 해서 자금을 보태서 이걸 좀 도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8천억 넘게 적자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21일까지 3,100억 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다라고 했었는데 DL그룹 같은 경우가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지금 여천 NCC 답이 없다 라면서 석유화학 자구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지원만 더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추가 자금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되게 관심이 쏠렸었는데 다행히 어제 DL케미칼의 자금 투입이 긴급히 결정되면서 여천 NCC의 위기는 일단은 면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가 좀 나서서 뭘 해줄 게 없나요? 정부에서는 지금 구조조정 기금 조성과 함께 합병이나 사업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는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좀 그냥 도와주는 개념이고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그냥 지원 같은 거 말고 주도해서 이걸 신속하게 구조 개편을 좀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석유화학 구조 개혁을 좀
정부가 추진을 해서 범용 제품 생산 능력 감축, 또 기업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정부가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지역 내 고용 그리고 협력 업체들의 존폐와도 밀접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덕분에 정치 한판을 듣기 전에 좀 미리 예습을 좀 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요.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있을 정치 한판 잘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준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 의원님? 저는 이제 여순 사건 소송하고 있는 거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어떤 건 또 몇 번 재판을 했고 어떤 건 이제 재판을 좀 덜 했고 그런데 내일 모레 8월 21일, 28일 집중적으로 좀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일부 소송은 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하느라고 바빴고요. 예. 또 저 순천대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과목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네, 노동 관련된 강의예요. 예. 노조법. 예. 그래서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요즘 또 틈틈이 책을 보고 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서동용 교수님과 함께하는 2학기도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초에는 이제 방송 3법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이제 본회의에서 있어가지고요. 예. 뭐 그런 것들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가 끝나고 지금은 국회가 조금은 조용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 주말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순천에서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렇게 보냈고요. 또 어제는 저희 개혁신당 3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또 개혁신당 출입하는 언론인들하고 연찬회도 하고 또 뭐 굉장히 뭐 나름대로 국회는 지금 조금 조용한 시기지만은 뭐 조국 사면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면 이슈가 뜨겁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서동용 의원님부터 총평 좀 들어볼까요? 이제 어느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하고 나면 대선 보훈 사면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특히 이번 이제 조국,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이 강성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윤미향 의원의 경우 사건의 실체가 잘못 알려진 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인물들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러한 점들을 좀 잘 아마 고려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정치경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당연하다면서도 지지도 비판도 소중히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좀 지지 또 어느 정도의 비판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사면이 아니었는가 싶고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또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실지는 좀 더 지켜봐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좀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염치가 너무 없습니다. 뭐 방금 서 의원님 말씀처럼 뭐 역대 모든 정부가 정치인 사면 조금씩 하죠. 근데 이제 지난 정부를 좀 둘러보면은요, 문재인 정부는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은 정봉주 한 명 했고요. 다 민생사범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최소한 임기 첫 해에 특별 사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처럼 첫 번째 사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건 그러면 뭔가 청구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국민 앞에 내놓는 첫 사면인데.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사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뭔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후보 안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내외 사면해라 그러고 심지어는 조국 본인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까지 지금 사면을 일사천리로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거 완전히 거의 대가성 사면이고 뒷거래다라고.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가 어디 감옥 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러고 개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몇 달 만에 이준석 대표 만약에 감옥 가 있는 거 사면해서 풀어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뭘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대가성 사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 정치에 굉장히 더러운 사례를 지금 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조국 전 의원 사면 문제가 이제 워낙 뜨겁습니다. 방금 천남 대표도 많은 예.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으니까 조국 후보가 죄를 지었다는 점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하는 대로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시하에 이례적이고도 과도하며 치졸하기까지 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딸 일기까지 압수를 하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의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실형을 산 것은 물론 아들과 딸도 학위가 취소되고 의사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멸문지하에 가까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일반인에게 했던 만큼만 했다면 그 죄가 다 드러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 거고요. 나아가 그 과도하고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국 가족은 이미 여론의 재판을 충분히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의 강압성과 편파성 면에서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고 예. 이런 점들을 모른 척하면서 어쨌건 죄를 지는 거 아니냐. 죄 지었으니 법원이 정해준 행을 다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대가성 사면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저는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정당한 사면권의 범위 안에 있었던 거다. 비판은 가능해요. 그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그게 대통령의 사면 권한 범위 밖에 있는 거냐 범위 안에 있는 거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범위 안에 든 사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난 후에 당대표직에 복귀를 할까요?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전 대표님? 네, 뭐 당연히 복귀하겠죠. 복귀할 것이고요. 다만 글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조국 대표라고 하면 물론 예.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시간이 다소 없는 건 있겠지만 예. 이렇게 대선 직후에 또 형도 얼마 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사면으로 나오는 걸 원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원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은 원했겠죠. 근데 예. 정치적으로 보면 예. 차라리 깔끔하게 이제 주어진 형을 살고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형을 다 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정치인으로 복귀를 했다면은 오히려 저는 당당하게 예. 네, 훨씬 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넓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마치 조국 대표가 어마어마한 선행을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정치인 사면에서 이렇게 풀려난다.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구심점이 없으니까 복귀는 하겠지만 예. 저는 뭐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된 이후에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고 또 방금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조국혁신당 자체가 사실 작년 총선 때 급조된 정당 아니에요. 예. 정당의 명칭에서부터 실제 활동이 조국 한 사람을 중심으로 쭉 이루어져 왔었고 일부 당 소속 의원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힘을 좀 잘 못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대표 복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좀 싶기는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조국 한 사람에 대한 이 사면이 과연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사면 권한의 범위 밖에 있었던 사면인가 여부만 좀 따져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두고 비판을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딛고 일어서는 거 역시 이제 조국 전 의원의 그 뭐 정치력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 썩 좋지만은 또 않은 모양 아닙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뭐 정청래 대표도 있고 박찬대 의원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긴 하지만 차기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조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범여권이라고 치면 이제 조국 대표가 복권까지 돼서 어떤 그 행보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지면 굉장히 세게 힘이 받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하고 더 많은 협력적 관계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을 텐데 그러나 조국 전 대표가 어설프게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꿈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합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요. 우선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나가냐 부산시장 나가냐 하는 것들이 언론은 관심이 많지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놔두고라도 조국의 복귀는 호남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말에 조국 사면에 대한 당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호남에서 70% 가까운 사람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호남 분들이 조국에 대해서 그 묘하게 아련함이 있어요. 그 너무 윤석열한테 당해서 정말 멸무지화를 당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다가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각종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좀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또 여러 정당이 후보의 상품으로 경쟁하는 그런 선거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당이 조금 선전하고 좋은 사람들 공천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 좀 재미있는 판들이 호남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셨지만 어쨌든 이제 조국혁신당이 선전을 하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특히 호남 정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로서는 사실 납득은 잘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꽤 많은 지지를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받았고 또 뭐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역 정치에서는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제가 모든 우리 지역 뭐 호남의 그 후보자 현황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의 출마 자원이 과연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느냐는 지역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뭐 과연 조국혁신당이 단체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당선을 시킬 정도의 저력을 보여주겠느냐?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혹시 뭐 조국 전 대표가 보궐선거 이런 데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거야 뭐 본인은 생각하겠죠. 특히 만약에 뭐 민주당과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 연대나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뭐
당장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합당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늘어나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뭐 의석이 그렇게 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야 200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많았으니까 조국혁신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 내지는 그런 걸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미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지금 존재감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또 추가로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들어온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그 필요를 잘 못 느끼지 않겠는가. 다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뭐 호남에서든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막 굉장히 뭐 높은 인기가 생긴다. 그래서 예. 민주당의 지방선거 일정이 좀 꼬이게 된다라고 예.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단일화든 선거연대든 추진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지율의 문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6.8%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런 조사도 있던데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서동영 의원님? 일단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그다음에 주식량도 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또 이렇게 내려잡는 문제,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윤미향 이렇게 좀 사회적인 그 좀 논란이 있는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게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체계가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중도 보수층이었어요. 본인을 좀 보수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층에서 그 지지율이 툭 떨어졌고요. 예. 지역별로도 보면 TK에서 전주 대비 18% 수직 하락. TK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 17.4%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약세 지역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영남권에서 가반 지지율을 얻었다가 이제 톡 빠진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전체 지지율 하락을 크게 좀 이끈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지지율 하락 또 이념 성향별 지지율 하락 문제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가면서 앞으로 추이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좀 그런 그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잘 수습들을 좀 해들어가면 다시 반등할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 이거는 경향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분석은 대부분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막 도어 스태핑 할 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다른 뭐 지난 정부의 인사보다 더 잘하지 않냐 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지지율 막 깎아먹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 기분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이고 동력이잖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이거 딱 저희가 저도 야당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딱 낮아지는 거를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국정 동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임기 첫 해에 이렇게 굉장히 지지율 깎아먹을 만한 사면을 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뭐 크리스마스 때나 3.1절 때나 하면 어디 덧납니까? 좀 무리수를 신중하게 해도 되잖아요. 예, 첫 번째 사면은 정말 민생 사범들 위주로 어려운 국민들 위주로 좀 풀어드리겠다 하고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조금 티 들 날 때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면에서 정치도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고 개혁신당도 덩어리가 너무 작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뭐 지지율 빠져봤자 그거 어디 가겠냐 해서 완전히 대짱 부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니들이 뭐 선택지가 어디 있어 우리 한 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보면 너무 오만해요. 지금 하는 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민주당에서 막 욕하고 했던 거 왜 일방통행하냐 마음대로 하냐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해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어떤 마인드나 태도가 안 바뀌면은
근본적인 해결 안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 보겠습니다. 여천 NCC가요, 어제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여천 NCC가 한화와 DL케미컬이 반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수천억 원의 자금이 3개월 만에 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현재 각 당의 입장 또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서동용 의원님. 현재 민주당 내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말만 들리는 것 같아요. 말만. 민주당 내에서도 말만 있고 그 걱정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컨대 전라남도나 또 여수시나 이런 지자체들이 정 안 되면 지자체라도 틀어지고 나가서 뭔가 좀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말이죠. 천 대표님께서는 지금 혹시 개혁신당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이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던 게 여수 3단이었죠. 예. 여수의 석유화학 3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 효율화를 하고 재편을 하고 하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다들 말만 하고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이 정도의 대충 이런 거 저런 거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도 특별법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거 만들어 본다고 한들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할 것도 아니고 이게 DL에서도 이번에 추가 출시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단기간에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재원으로 그럼 이걸 계속 다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기업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일정 부분은 생산량도 줄이고 하면서 그 전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제대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일정 부분 보조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게 판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그렇게 해봐야 크게 나아지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거 한번 뛰어들었다가 어쩌면은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도 신정부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자기들이 쓰기를 원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거액을 석유화학 산업에 쏟아붓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지원금 지급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진짜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역 상품권 할인율을 20%까지 높였고요. 또 최근에는 여수 국가산단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회복을 위해서 고용회복 지원금이 또 지급이 됐습니다.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지원금 지급 방식이 경제 회복 또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천 대표님. 내년이 됐을 때 올해 이제 소비 쿠폰 지원한 게 과연 효과가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급할 때 국민들이 정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시기만 조금 넘어가는 용으로 소위 마중물 내지 이런 걸로 쓰자라는 논리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사실 민간 소비 전체 규모에 비해 가지고 아무리 조 단위의 돈을 풀더라도 전체 소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 되거든요. 예. 결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게 되면은 사실 한 몇 달 지나면은 또 다시 도돌이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요새 악재들이 너무 많죠.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여수의 관광과 관련해가지고도 또 안 좋은 어떤 이슈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급한 마음인 건 알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근본적인 어떤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안들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코로나 때요.
긴급 재난지원금 냈던 그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 5월 달에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한 14조 원 나갔습니다. 예. 그때 전통시장 매출이 20%, 카드사 가맹점 매출이 27% 증가했습니다. 예. 민간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GDP의 추가 하락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예.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선아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2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5에서 40mm, 많게는 6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